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죠. 주적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발발 76주년 일주일도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킨 노병들 지금도 많이 살아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에도 그리고 먼 에티오피아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적을 지금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라 권력자들이 말입니다. 이재명이 귀국하는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신문은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죠. 이 케빈 워시도 못 말린 한국 증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이 후보 시절 임기 안에 5,000포인트를 달성한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그 전에 최고 기록은 3,3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5,000선부터 8,000선까지 따라 깬 데 이어 9,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 초부터 이런 코스피 폭등을 예상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도 2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혁명을 맞아 당시로서는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HBM이라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 HBM 패권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빅2 반도체 회사가 장악을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것이고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무렵 몇몇 전문가들도 우리가 3,300포인트 전고점을 뚫으면 어쩌면 코스피 10,000포인트까지 곧장 넘어설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다우가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로서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이미 110%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2.25% 상승을 한 9,063.84에 마감을 했습니다.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8,000선을 넘어선 지 16거래일 만에 9,000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날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 후에 처음 연 FOMC, 이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른바 매파가 등장을 했다 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인데 코스피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이 7만 선을 넘었으며 1.65% 상승한 71,053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폭등으로 우리 중산층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돈을 번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역시 우리 코스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빅2 회사와 그리고 삼성전기 등 소수의 종목이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전날 250만을 넘은 열세를 몰아 어제 270만을 넘었었다가 6.51% 오른 268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4.62%가 오른 36만 2,500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한 주가 원래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5,000원짜리인데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은 100원짜리입니다. 옛날에 250만 원 갔을 때 5만 원으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자, 이후에 삼성전기도 8.27%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 종목은 107개, 내린 종목은 7배가 훨씬 넘는 791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말하자면 주식시장 폭등으로 환호를 한 이들은 소수인 반면에 실망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이가 그 환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작년 9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등장에서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많지만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하고 좌절한 이들이 더 많다는 역설입니다. 한편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4,28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6,700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은 5,493억 원어치, 아마 이건 차익 매물일 겁니다.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3.01% 하락을 한 1093.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1000을 지킨 겁니다. 1000스닥을 지킨 겁니다. 그 1000의 거래를 맞춰 건건히 1000포인트를 지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원 70전이 오른 1527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나아졌다면 지난 지방선거 전 26조 2천억 돈을 살포할 수 없었겠죠. 하나 확실히 이상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처럼 폭등을 하는데도 고환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원래는요, 원화값도 함께 오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와야죠.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 처음 3,000을 넘었을 때 달러 환율은 1,100선 초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환율도 등달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은 빨리 매도를 하려 하는 그런 욕망에 잡히게 되겠죠. 또 한편 오히려 주식을 매도한 외국인들이 환전으로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정책실장 김용금이 고환율은 도약 과정에 나온 일종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입니다. 솔직히 고환율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데다 엄청난 달러 수요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조화는 솔직히 우리 경제 라인의 무능 때문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수요를 폭증하게 한 것이 대미 투자인데도 우리는 트럼프에게 통화 사업조차 양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중동 전쟁이 끝나고 고유가 현상이 사라지면 고환율도 억제가 되고 당연히 고물가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우리에게 이란 재건기금 3천억 달러 450조 조성에 나설 것을 체언합니다.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키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란 재건 비용을 대야 합니까? 만약 미국이 한 푼도 내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선다면 저부터 정권을 비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국내 소비자 물가는 곧바로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유가 상승기에 누적된 비용 부담을 시차를 두고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6월 17일 2026년 상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충격이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업 제품과 그러게 제조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이 되며 그 영향이 최소 1년가량 지속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가가 한번 뛰어오르면 그 영향이 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1년가량은 지속된다. 과연 그럴까요? 한은은 국제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주유소 판매 가격 등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간접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들었어도 지금처럼 하락을 하더라도 간접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으로 외식비와 각종 서비스 요금은
오름세를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주유소 기름값은 적각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시장 폭등은 한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일찍이 투자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만 만들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 언론은 그동안 삼전 닉스 포모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언론은 다시 코스피 블루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블루. 대부분의 직장인은 반도체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모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최근 심리 상담까지 받았는데, 번아웃 전 단계로 정신 다 나가버리는 이 번아웃 전 단계로 냉소와 무기력이 커지는 브라운아웃, 이 브라운아웃이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브라운아웃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일을 계속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온 어느 직장인의 하소연이 이렇습니다. 7년 넘게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는데 남들이 쉽게 돈을 불리는 걸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 5기가 발동했는데 섣불리 투자를 했어인지 수익률이 좋지 않아 씁쓸하다. 이같이 정시열기가 달아오를수록 일할 의욕이 꺾이는 이른바 코스피 블루가 지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에 버는 돈, 자본소득과 일에서 버는 돈인 노동소득의 차이가 커지면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로빈곤층이 느는 것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6월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자가 임금 보수 등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피용자 보수 비율은 66.8%로 지난해 67.4%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이는 2021년 66%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역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불과 0.3%에 그쳤습니다.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을 포함한 전체 경상소득 증가율 2.4%에 유일하게 못 미친 결과입니다. 반면 기업이윤과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 분배율은 상승세입니다. 즉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부가가치나 소득을 노동보다 자본이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4명 중에 1명이 적어도 한 가구에 1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주식 소유자는 1455만 8479명. 그러니까 1년 새 33만 명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요, 성인 3사람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편 언론은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집계 결과 근로소득이 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빈곤층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무려 10%에서 12% 정도로 지난해 기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은 하는데 받은 보수가 빈곤층 액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3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근로빈곤층 300만을 포함을 한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기준 15.3%로 1년 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균등화 처분 가능 중위소득이 50%, 즉 빈곤선 이하인 인구,
중위 소득의 절반입니다. 50%. 그 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년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청년 빈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 빈곤율 역시 여전히 OECD 최고로 높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은요, 거의 2명 중에 한 분이 오늘 먹을 점심을 걱정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인공지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줄면 줄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노동 분규가 아주 고질적인 나라에서 어느 누가 노동 친화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 경기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 번 고용을 하면 정년까지 해고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결국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줄며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살부터 29살, 쉽게 말해서 20대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정용택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의 말이 이렇습니다. AI 영향과 인공지능 영향과 주식시장 증시 정책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자본소득 분배율 상승 흐름을 더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코스피 화랑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돈을 번 이들은 얼마일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난 1년간 2000대에서 정확히는 2500에서 8000을 넘어 9000까지 오른 이번 주, 지난주에는 8000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국내 주요 정보사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는 1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10억 이상 된 분도 많고 새로 외부에서 돈을 가져서 예탁금에 넣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16일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 빅4 증권사의 올해 5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총 16만 2,193분입니다. 이는 1년 전에 6만 5,132분보다 2.5배 불어난 약 8만 7천 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1년 전 5만 2,003명에서 올해 5월 14만 928명으로 약 7만 9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자산가라 할 수 있는 30억 원 이상 보유한 분도 13,129명에서 3만 1,265명으로 18,000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년 전 114만 8,850명에서 올해 5월 209만 727명으로 1.8배 늘어나며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들의 현재 자산은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치닫다 보니 주식시장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결집을 시킨 게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들의 자산도 커졌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바람에 당연히 자산 가치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비율도 큽니다. 적어도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이들은 물론 이 코스피 중소 종목들에 투자한 이분들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 같은 자산 증가는 시장을 이끈 대형주 위주의 투자자에 국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정도 회사들입니다. 정권사들이 자산 규모별 고객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층의 자산가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순매수 1, 2위, 3위 이렇게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168%,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40%, 그 2배 반 오른 거죠. 현대차는 115%, 2배 조금 넘게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두 번의 추경을 하면서 돈을 뿌리고 때마침 HBM 훈풍으로 우리 코스피가 불타올랐지만 문자가 들어 불타올랐는데 소비가 진작되고 소득이 늘어서 결국 중산층이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의 격차를 조금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숫자는 조금도 줄지 않고, 그리고 중산층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빈부격차만 더 커진 것 같다.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좌파 아마추어 정권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 좀 늦은 뉴스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검이 17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최악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위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7월 22일 앞으로 한 달 뒤에 선고합니다. 민중위 특검은 오세훈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세훈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을 통해 김한정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 과연 오세훈이 의뢰를 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오세훈은 이름 없는 무명의 시골 여론조사 기관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세훈이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안 된다. 뻔한 계산이다. 이 재판에 혹시라도 특검 측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수사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민중위 특검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만약 7월 20일 선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정계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오세훈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중위 특검 해도 너무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법 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오세훈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 왜곡죄를 이용해서 민중기 특검과 검사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심 법관들까지 모조리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은 해외 출장마다 배우자, 쉽게 말해 아내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재임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026년 6월 중 공무로 다녀온,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공무로 다녀온 세 차례의 국외 출장에 모두 그랬습니다. 17일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태학은 6.3 지방선거를 7개월 전인 작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을 갔습니다. 출장자는 노태학과 중앙선관위 공무원 3명 등 4명. 출장 목적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태학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약 9,053만 원이었는데 그는 1억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석에 1,262만 3,300원이나 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항공 운임과 식비, 숙박비 등 노태학의 아내가 쓴 모든 비용을 모두 중앙선관위가 지불했습니다. 또 노태학은 2024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그때도 아내를 동반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약 7,194만 원이 소요되는데 역시 아내의 비즈니스석 항공 운임과 독일 현지 철도 운임 그리고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학이 2022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거 정치제도 의인 수렴 및 개회선거 평가 이런 명분으로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 그리고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를 다녀올 때도 아내와 함께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여행도 목적은 관광이다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선관위 측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헌법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에 따랐다.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사후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관위원장이 외국에 출장을 갈 때 항상 그 아내를 동반시켜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태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지난번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의 권순일 재판거래부터 대법원의 범죄는 모두 눈 감아주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농단하고 국민 세금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자들, 이런 범죄자들을 단두대에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